안녕하세요. 해변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창작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장, 맞물리는 인연. 세상을 밝히던 해가 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홀로 남은 소아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는 야속한 별을 원망하는 마음도 달아 없어진 지 오래라 이제는 침묵이 평온하기까지 했지요. 조용히 사색을 즐기던 그때 담장 너머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아는 살금살금 걸어가 담장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하자 흰 꽃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날아왔지요. 시울 도련님이십니까? 담장벽에 기대 들어가도 될지 고민하던 시울이 깜짝 놀라 몸을 떼어냈습니다. 시울은 머뭇거리다 나지막이 허락을 구했습니다. 예, 소환왕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미 2번이나 멋대로 들어와 놓고 새삼스레 허락을 구하는 모습에 소아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아는 담장벽을 가볍게 콩콩 두드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 들어오셔요. 허락을 받은 시율이 가볍게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시율의 발이 땅에 닿자마자 소아는 가장 먼저 그의 상처부터 살폈습니다. 다친 곳은 괜찮으셔요? 시율은 소매를 슬쩍 걷어 상처를 보였습니다. 아직 하얀 붕대가 단단히 매어 있었으나 겉으로 배어나온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것이 상처가 거의 다 아문 듯 보였습니다. 낭자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다 나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군요. 소아는 시유를 이끌고 마루 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내내 가슴을 졸이며 궁금해했던 개똥이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개똥이의 상태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걱정 가득한 소아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던 시율은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방금 전 의식이 돌아온 걸 확인하고 온 참입니다. 의원이 말하길 다행히 후유증이 남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시율의 말에 소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시율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소아낭자,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황부자 일가에 대해 몇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소아는 순진한 눈망울을 깜빡거리며 작게 끄덕였습니다. 시율은 잠시 머뭇거리다 목소리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소아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집에서 머무시며 무언가 수상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를테면 낯선 복식을 한 사람이 드나들었다거나 수상한 짐을 실은 수레가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것 말입니다. 시율의 물음에 소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으나 금씨 부인이 소아가 돌아다니는 걸 원체 싫어했던지라 부엌과 빨래터, 별채에서 지내느라 본체의 일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련님께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시율은 미안해하는 소아를 향해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낭자께서 송구해야 하실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죄송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아는 시율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지난날을 되짚고 있었고 시율은 소아의 치맛자락이 무릎에 스칠 때마다 환해지는 얼굴을 향해 손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율은 고민에 빠진 소아를 수줍게 바라보다가
들고 있던 작은 보따리를 쭈뼛거리며 내밀었습니다. 저 낭자,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장터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약과입니다. 소아가 묶인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어헤쳤습니다. 안에는 조청이 자르르 흐르는 동그란 꽃 모양 약과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달큰한 냄새에 홀려 소아는 약과 하나를 집어들어 작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소아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로 맛있습니다. 작은 잇자국이 난 약과를 든 채 아이처럼 기뻐하는 소아를 바라보며 시울의 입가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물오물 한 입을 삼킨 소아가 제 손에 들린 약과를 시울의 입 근처로 내밀었습니다. 시울 도련님도 드셔보셔요. 시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여 약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꽃 모양 약과 위로 크기가 다른 잇자국 2개가 새겨졌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약과가 수두룩하게 남아 있었건만 굳이 하나를 나눠 먹은 이 상황이 마치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 같아 두 사람 사이에 화기애애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약과를 나눠 먹으며 달콤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순간 마당 한켠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낮추려 애는 쓰지만 마치 새끼 강아지들이 한데 뒤엉켜 아웅다웅 다투는 듯한 앙칼진 소리였습니다. 곧 소리의 원흉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놔라! 이 무식한 놈아! 놓으라고! 5월이가 시울의 호위무사 동구에게 뒷덜미가 덥석 잡힌 채 들려왔습니다. 차마 비명도 크게 지르지 못하고 버둥거리는 5월이의 모습에 놀란 소아와 시울이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동구야, 이게 무슨 일이냐? 시울은 동구의 손에서 5월이를 빼내 바닥에 내려주었습니다. 눈을 사납게 치켜뜬 5월이가 소아의 등 뒤에 숨어 동구를 노려보았습니다. 동구는 하찮은 그 모습을 무시하며 시울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상하게 서성거리길래 잡아왔을 뿐입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에게 하는 것과 정반대인 깍듯한 태도에 분통이 터진 5월이가 씩씩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소아씨, 이 무식하게 힘만 센 놈은 누굽니까? 당장 쫓아내셔야 합니다. 5월이가 콧김을 뿜으며 매섭게 때려보았으나 동구는 흥 하고 가볍게 콧방귀를 끼며 가소롭다는 듯 웃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그 태도에 약이 바짝 오른 5월이가 들고 있던 바구니를 마루 위로 내려놓고선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고 발을 쿵쿵 굴렀습니다. 골아픈 상황에 시울이 동구의 어깨를 붙잡고 나직이 타일렀습니다. 동구야, 여자아이에게 일이 거칠게 대하면 쓰겠느냐? 어서 사과하거라. 시울의 말 한마디에 동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안,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상하게 있지 마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으나 그 내용은 전혀 아니었지요. 대충 던진 사과에 5월이의 눈썹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또다시 소리 지르기 새긴 5월이의 입 안으로 소아가 얼른 약과 하나를 쏙 넣어주었습니다. 5월아, 이걸로 마음을 풀렴. 동구라고 했지? 자, 너도 하나 먹어보렴.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5월이는 언제 화를 냈냐는 듯 금세 웃는 낯으로 약과를 오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굳은 낯으로 약과를 받아들던 동구의 입꼬리도 올라가는 걸 보니 꽤나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별채가 조용해지자 시울은 동구를 대신해 소아에게 미안한 빛을 내비쳤습니다. 낭자,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괜찮다고 손살에 치는 소아를 향해 시울이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과를 오물거리며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던 오월이가 가늘게 눈을 접으며 흐뭇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두 분이 한 폭의 그림처럼 잘 어울리셔요. 아씨, 저는 찬성입니다. 오월이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 소아의 볼이 빨갛게 물들었고 시율은 담장 너머를 바라보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소아는 뜨거운 뺨에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오월이의 입안에 약과를 넣어주었습니다. 오월아, 그게 무슨 소리니? 도련님께 실례잖아. 오월이는 입안에 가득 찬 약과를 씹으며 시율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율의 귀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실례는 무슨? 아씨도 참 둔하시다니까. 시율 도련님이 용기를 내주셔야 할 텐데. 빵빵한 볼에 장난기를 가득 담은 오월이와 눈이 마주친 시율이 소아에게로 슬쩍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낭자께 실례가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에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을 간지럽히는 다정한 말에 소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아닌 자신이 차마 그의 마음을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리는 소아의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시율이 다정하게 웃으며 소아의 눈가에 맺힌 물방울을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곤란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소아는 멀어지는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며 그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 별채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싸울 때는 언제고 꼭 붙어서 약과를 나눠 먹던 오월이와 동구가 조용히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동구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자 오월이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마루에 내려놨던 바구니를 들어서 소아에게 건넸습니다. 아씨, 심부름 시키신 것을 가져왔습니다. 주인장이 이번 비단은 유난히 곱다며 값을 더 치러주었어요. 소아는 바구니를 받아 그 위에 덮인 흰 천을 걷어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엽전이 묵직하게 들은 주머니와 오색 실타래, 그리고 구석에 까만 재가 묻은 천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오월아, 이건 무엇이니? 소아의 물음에 팔꿈치로 동구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있던 오월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게 무엇이지 고민하던 오월이의 머릿속에 낮에 부엌에서 목격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명선도련님께서 낮에 부엌 아궁이에다 몰래 버리신 걸 제가 건져온 거예요. 귀한 물건 같아 보여서 챙겨둔 것인데 하도 바빠서 거기 넣어둔 걸 까먹고 있었네요. 오월이의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든 소아가 조심스레 천을 열어보았습니다. 떨리는 손 사이로 까만 재가 묻은 푸른 나비놀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푸른 나비놀개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건 명선도련님께서 주신 약속의 징표란다. 이걸 버리시다니. 그분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구나. 아니, 어쩌면 처음 만났던 동굴에서부터 이미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 고통스러운 진실을 확인한 순간 소아의 두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놀이개를 쥔 소아의 손끝이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떨렸지요. 심상치 않은 그 모습에 놀란 시율이 소아의 손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쉬는 것도 잊은 듯 멈추어 섰습니다. 이걸 낭자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겁니까? 명선이 준 약속의 징표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시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렸을 적 범에게 죽을 뻔한 자신을 목숨 걸고 구해주었던 사내 아이를 10년 후 동굴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났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지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낸 소화가 후련하게 웃었습니다. 그분이 운명의 사내라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긴 건 어리석고 아둔한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미련하게 지금까지 끌고 왔으나 이제는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소화의 절절한 고백이 끝나고 조용히 집중하던 시울의 몸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울은 일그러진 제 얼굴을 커다란 손으로 가리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갑작스레 무너진 시울의 모습에 놀란 소아가 그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도련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머릿속이 엉망이 된 시율은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째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 소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명선이 준 약속의 징표가 되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율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가락을 뻗어 소아의 손바닥 위에 놓인 나비놀이개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담긴 애틋함에 소아는 깜짝 놀라 시율의 붉어진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이 가득 담긴 호박색 눈동자에 정신이 돌아온 시율이 잔뜩 갈라진 목소리로 숨겨진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놀이개는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시울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린 순간 소화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도련님이 무언가 착각하신 게 아니냐며 울먹이는 소화의 모습에 시율은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린 시절 하얀 꽃이 가득한 들판에서 작은 여우에게 약조했습니다. 반드시 찾으러 오겠다고. 어머니의 유품도 작은 여우도. 마침내 엇갈린 인연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한 소아는 거대한 감정의 해일에 휘말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입으로는 부정하면서도 차가운 머릿속에서는 그간 명선이 보여주었던 수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애써 합리화하고 덮어두었던 것들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지요. 명선이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소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녀의 동공이 짐승처럼 날카롭게 좁아졌습니다. 이성을 잃은 소아의 몸 주변으로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일렁거리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10년간 품어온 사랑이 순식간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그가 저를 속였습니다. 소화의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이 흘러나오고 눈에서는 붉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귀괴하고 두려운 모습에 오월이가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동구는 울먹거리는 오월이를 제 등 뒤로 숨기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검에 손을 올리고 경계했습니다. 들판에 이어 이 모습을 두 번째로 목격하는 시율은 침착하게 소아의 손을 힘주어 붙잡아 말렸습니다. 낭자, 낭자, 제발 진정하십시오.
이성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소화의 황금색 눈동자가 맞잡은 시율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뒤이어 공포에 질려 우는 오월이와 경계태세를 갖춘 동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소화는 입술에 피가 나도록 깨물어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고통에 떠는 소화를 보다 못한 시율이 소화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소화, 괜찮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시율의 가슴팍에서 전해지는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에 소화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소화는 시율의 단단한 가슴에 이마를 대고 다짐했습니다. 그에게서 반드시 기만의 대가를 톡톡히 받아낼 것입니다. 짙은 밤하늘 위 수많은 별들이 소화를 응원하듯이 따뜻한 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완벽하게 이성을 되찾은 소화가 품에서 얼굴을 떼고 시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련님, 이 집에서 수상한 것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지요. 왜 그런 걸 물어보셨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가 뭘 하면 되는지도요. 진실을 알아버린 소아의 두 눈 속에 복수심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꽤나 시간이 흘러 어느새 수국꽃이 피어나는 여름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소아는 여느 날처럼 선선한 여름바람을 맞으며 마루에 앉아 자수를 놓고 있었지요. 아씨, 아씨, 거기는 들어가시면 아니 됩니다. 아씨! 별채문 너머에서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말리는 하인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의 간절한 만류가 통하지 않았는지 문이 벌컥 열리고 처음 보는 젊은 여인이 성큼성큼 별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과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한 여인은 소아에게 다가와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군요. 처도 들이지 않은 사내에 첩이된 불쌍한 여인이. 사랑에 눈이 멀어 최선을 다한 것이 부끄러워지는 날이 오다니. 분노와 수치심이 한데 섞여 소화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소화는 갑자기 찾아온 무례한 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헌데 누구시길래 초면에 이토록 무례하게 구시는 겁니까? 질문을 받은 여인은 어떤 동요도 없이 고요한 눈으로 소아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텅 빈 검은 눈동자에서 감정이라곤 한 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이 집 도련님과 혼인을 올리게 될 최대감의 딸 최영옥이라 합니다. 영옥은 담담하게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혼인할 사내에 숨겨진 여인을 마주했음에도 질투나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저 가문이 정해준 운명에 순응하는 영혼 없는 인형 같은 여자. 그게 바로 영옥에 대한 소화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유형의 사람에 당황한 소화는 화낼 힘도 잃고 허탈하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따지러 오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영옥은 이렇다 할 대답도 없이 소화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소화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새들도 얼어 죽을 만큼 지독하게 추운 겨울날, 개울가에서 당신을 봤었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고되게 빨래하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지요. 대체 그깟 하찮은 사내가 뭐라고 스스로를 가시밭길에다 밀어넣은 건지, 사랑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온몸이 부서져 가면서까지 노력하는 건지, 그 고난 속에서도 웃고 있었던 당신이 궁금했습니다. 나직하게 흘러나오는 영옥의 말 속에서 악의도 질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지요. 힘이 빠진 소아는 팽팽했던 경계심을 늦추고 지금은 흐려진 과거의 감정을 더듬었습니다. 명선에게 온 마음을 바쳤던 기억의 잔상이 떠올라 소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뭐라고. 참 미련하게 사랑했지요. 사랑에 빠진 여인은 어디 가고 슬픔과 한만 남은 소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영옥의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표정한 영옥의 얼굴에 비로소 사람다운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소화가 한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머지않아 이 집을 영영 떠날 생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화가 정중하게 선을 긋자 영옥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소화가 귀를 기울였으나 들려오는 건 요란한 발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기회를 놓친 영옥은 다시 감정 없는 인형으로 돌아갔지요. 분위기를 깬 발소리의 주인은 별채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아가, 집에 왔으면 말을 해야지. 대체 어쩌다가 여기에 있느냐? 금씨 부인은 명성과 혼이 날 최대감의 딸이 별채로 향했다는 소식에 기겁하며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으로 들어선 금씨 부인은 소화와 나란히 앉아 무표정하게 자신을 응시하는 영옥의 눈치를 살피느라 절절맸습니다. 저건 그저 하인 중 하나일 뿐이란다. 내가 마음을 쓰거나 걱정할 만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야. 후원의 정자에서 바깥 양반과 최대감께서 담소를 나누고 계시니 우리 함께 그리로 가 차나 한잔 하는 게 어떻겠니? 금씨 부인의 필사적인 노력에 영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성맞은 금씨 부인의 손에 이끌려 별채를 벗어나며 영옥은 고개를 슬쩍 돌려 소하를 향해 소리 없이 인사했습니다. 또 봐요. 영옥의 입모양을 정확히 읽은 소하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도대체 왜 영옥이 자신에게 호의를 가진 것인지 그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분명 금씨 부인이 황부자와 최대감이 후원의 정자에 있다고 했어. 이번이 벌써 몇 번째지? 소화는 영옥에 대한 궁금증은 지워버리고 지난 몇 주간 관찰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평소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황부자가 드물게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시간을 보내며 최대감과 만남을 거듭하는 장소. 몇 번이고 확인한 이 반복된 정황은 후원의 정자에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곳으로 가봐야겠어.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소아는 사뿐사뿐 담장을 넘어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삼엄한 경비도 칠흑 같은 어둠도 소아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정자 안으로 숨어든 소아는 예민한 감각에 의지해 주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해. 작은 틈이 보이는데. 바닥을 손으로 꼼꼼히 쓸어보던 중 미묘하게 나뭇결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은 틈을 발견한 소아가 한 번 더 주변을 살피곤 무거운 나무판을 가볍게 들어올렸습니다. 나무판 밑에는 작은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딱 봐도 중요해 보이는 장부 한 권을 발견한 소아가 급히 펼쳐 읽어보았습니다. 장부 안에는 거래 상대의 이름과 물건의 수량만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과 날짜는 없는 반쪽짜리 장부였지요. 아마 나머지 반쪽은 최대감의 손에 있겠지. 일단 이거라도 가져가자. 소아는 장부를 품속에 잘 챙겨 넣은 뒤 나무판을 제자리에 두고 신속하게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 긴장을 풀려던 찰나 기분 나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호롱불이 켜진 방 창호지에 비치는 그림자를 본 소화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또 밥마실이라도 다녀온 건가? 술병을 쥔 명선이 벽에 기대 소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행색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편의 찌든 몸은 비쩍 말라 볼품없었고 입에서는 구역질 나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술로 달래고 있던 명선은 들어오는 소화를 발견하자마자 비열하게 웃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새로운 정인이라도 생겼나? 소화는 명선의 헛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며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소화를 똑바로 마주본 명선은 달라진 그녀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구걸하던 비루한 여인은 어디 가고 매력적이고 당당한 여인이 서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명선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또 다른 색다른 매력을 가진 소아의 모습에 욕심이나 가녀린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 모습도 제법 마음에 드는구나. 지난 과거는 내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 이리 오거라. 명선이 힘주어 잡아당겨도 소화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제 상황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명선의 손을 소화는 벌레를 털듯 떼어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곧 이곳을 영영 떠날 생각입니다. 뭐라고? 갈 곳도 없는 주제에 어디로 떠난다는 말이냐? 입 닥치고 당장 이리 와. 소화는 명선이 짜증을 내며 발작하는 한심한 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도련님, 푸른 나비놀이개는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이 불태운 나비놀이개를 입에 올리자 명선이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소화는 변명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는 명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놀이개가 도련님의 것이 맞기는 합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니면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끝까지 거짓을 소리치는 명선을 보며 소화는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뭐 그가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겠으나 적어도 그 끝이 이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았겠지요. 소화는 냉랭한 기운을 풍기며 명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라 생각하셨겠지요. 허나 어쩌지요. 이제 다 알아버렸습니다. 푸른 나비놀이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제가 10년 동안 기다려온 진짜 정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큰 소리에 놀란 명선이 잘 굴러가지 않는 머리로 소화의 말을 이해해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아주 놀라웠지요. 하! 이시율, 그놈과 눈이라도 맞은 것이냐? 이 더럽고 음탕한 여자 같으니라고.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었습니다. 소화의 호박색 눈동자에 경멸의 빛이 서렸습니다.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자신을 탓하는 저 인간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이냐? 너는 내 것이야.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난 명선이 자신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는 소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완전히 눈이 돌은 명선은 소아를 강제로 끌어안고 저고리 고름을 잡아당겨 옷을 벗기려 들었습니다. 이거 놔! 분노한 소아가 자비 없이 명선의 손목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명선의 목덜미를 움켜쥐고는 그대로 허공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발버둥 치는 명선의 얼굴이 새파래지고 목구멍에서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아는 곧 죽을 것처럼 하얀 거품을 문 명선을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목을 붙잡고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명선을 소아는 경멸을 가득 담아 노려보았습니다. 한심한 사내,
온 마음과 몸을 바쳐 도련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당을 기는 명선을 뒤에 두고 소화는 미리 작게 꾸려두었던 짐을 들고 지긋지긋한 별채를 벗어났습니다. 명선의 비명에 잠에서 깨어난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나쳐 밖으로 나가는 소화를 붙잡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고얀 것,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 아느냐? 당장 따라오거라. 표독스러운 목소리의 주인은 분해에 잠 못 이루던 금씨 부인이었습니다. 낮에 새파랗게 어린 영옥에게 쩔쩔매며 굴욕감을 삼켜야 했던 금씨 부인은 들고 나온 회초리를 휘두르며 소화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분풀이 대상을 찾은 금씨 부인은 소화를 안채로 불러 매질이라도 하여 마음을 달랠 생각이었지요. 싫습니다. 하지만 소화는 이전에 고분고분하게 날아오는 회초리를 맞던 그때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바짝 엎드려 용서를 빌었어야 할 소화가 미동도 없이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자 금씨 부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당황한 금씨 부인에게 성큼성큼 다가간 소화가 손에서 회초리를 빼앗아 그대로 반으로 분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게 왜 제 탓입니까? 제가 아니라 마님의 아드님 때문이겠지요. 명선도련님의 행실이 똑발랐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회초리 조각들을 바닥으로 떨군 소화가 겁에 질린 금씨 부인을 지나쳐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님,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대문 밖에 선 소화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곤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작은 등을 보며 끓어오르는 화를 이기지 못한 금씨 부인이 그대로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졌지만 이제 소화에겐 상관없는 일이었지요. 소화는 커다란 기와집을 등지고 하염없이 걸어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안녕.